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 철이형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월의 모든 거래일이 종료되었습니다. S&P 기준으로 월간 8.8% 하락하며 1939년 이후 네 번째로 나쁜 달이었고요.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이었습니다. 주식 중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없는 다우도 4.9%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가 몰려있어 변동성이 가장 큰 나스닥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이후 최악인 13%가 넘는 하락을 했습니다. 2008년 당시 한 달 만에 2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후 5개월 정도 지나서 2009년 3월에 이중바닥을 형성한 이후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었죠. 다만 이런 차트 모양이란 거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어쩔 땐 V자 급등을 하고요. 어쩔 땐 지지부진한 횡보를 지속하다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땐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어쩔 땐 삼중바닥을 만듭니다.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죠. 장기간에 걸친 추세적인 역사는 반복되지만 단기적인 흐름만을 보여주는 몇 달간의 차트 모양은 과거의 모양을 그대로 답습할 거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4월 마지막 주는 특히나 더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거의 롤러코스터에 가까웠죠. 화요일에 나스닥이 4% 하락한 데 이어 목요일에는 3% 상승하더니 금요일에 다시 4%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이유는 안 그래도 뒤숭숭해져 있는 시장 분위기에 미국의 최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겹쳤기 때문이죠. 수요일 메타가 예상 외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다음 날에는 투심이 회복되며 지수가 급상승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마존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금요일은 지수 전체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애플도 한 스푼 걷었죠?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상하이의 봉쇄와 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공급망 제약이 다음 분기 최대 8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장 대장주인 애플과 아마존이 이렇게 주가가 크게 내리니까 지수 전체가 함께 내릴 수밖에 없었고 지수가 내리니 투심이 악화되고 시장 전체가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5%까지 상승하던 테슬라도 결국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끌려 내려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총 85억 달러 990만 주의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트위터의 인수를 위한 자금이죠. 예전에 미리 매도를 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일론 머스크보다 한 발 앞서 팔려는 사람들과 공매도 세력이 몰리면서 필요 이상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걸 감안해서 이번에는 아무런 발표 없이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목요일까지의 매도 이후에 이날 이후로는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윗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악재는 해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자산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는 달러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조차도 2주 만에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채권의 가격 역시 급락하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한 달 만에 0.5%가 넘게 상승을 했고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유가조차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달러 대비 다른 화폐의 가치 역시 하락하면서 원화 환율은 126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아직은 위험자산인 암호화폐의 대장 비트코인도 20% 하락을 했고요. 결국 달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그 달러를 주고 사야 하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의 수요가 이렇게 강해지고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글로벌 악재들이 정말 기적처럼 동시에 겹쳐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예상, 그리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물류 지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글로벌 공급망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다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 이런 여러 악재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한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달러의 수요는 급증했고 반대로 자산의 가격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 겹치고 겹친 최악의 달에 이 정도의 실적이면 선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로 접어드는데요. 5월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은 달로 유명하죠.
5월에 떠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5월까지는 괜찮다가 5월을 기점으로 해서 10월까지 주식시장이 안 좋은 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5월부터 10월까지의 역사적 수익률이 11월부터 4월까지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팔았다 11월에 돌아오라는 말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5월부터 10월까지의 수익률도 11월부터 4월까지와 비교해서 나쁜 거지 결코 절대적으로 안 좋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있는데요. 5월 3일과 4일 드디어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FOMC가 열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서 금리가 한 번에 0.5% 크게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르니까 그 이후부터는 더 안 좋아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5월에 금리가 크게 오를 것이 예상되니 달러 수요는 강해지고 위험자산 수요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막상 뉴스가 발표되고 나면 재료는 소멸되고 기대감으로 올랐던 가격은 내려가는 게 시장의 전통적인 내러티브죠. 그거는 달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에도 역사적인 첫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막상 금리 인상 이후에 자산 시장은 랠리를 펼쳤죠.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 소재가 사라지면서 선반영된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인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달러의 가격은 5월 빅스텝 금리 인상을 예상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5월은 기존의 다른 5월들과 비교해서는 조금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러시아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이죠. 이 두 가지 엄청난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회복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최악으로 흐를 수도 있겠죠. 제가 영상에서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자주 다루기를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저는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를 하는 모멘텀 투자자 또는 매크로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큰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자산에 투자하고 그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며 그 가치가 소실되지 않는 한 팔지 않는 미래 가치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은 무의미하고 가격이 오랜 기간 약세일수록 같은 현금 흐름으로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더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뉴스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 상황과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해력과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힘이 없다면 결국 뉴스와 시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와는 다르게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서 팔 때와 살 때를 구분해서 시장보다 앞서 나가는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사고방식, 투자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출판사에서 홍보를 겸해서 무료로 책을 보내줍니다. 저는 책을 빨리 읽는 편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대부분은 다 읽어보는데요. 그중 얼마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거시적 경제 이벤트에 대해 최근 발행된 그 어떤 책보다도 쉽고 설득력 있게 쓰여져 있었기에 거시적 경제 이벤트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무료로 제공받아 읽어본 책이라서 소개해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책은 한 달에도 몇 권씩 되지만 대부분은 소개를 하지 않고요. 정말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책인데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원두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원두 가격이 내리면서 비용이 감소하고 스타벅스의 수익이 늘어나니 스타벅스 주가가 오르게 되죠. 이처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이벤트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다른 방향에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이벤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알게 된다면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를 하는 매크로 투자자는 수월해지겠죠. 예로 인플레이션만 하더라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각각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다 달라집니다. 또한 경기 순환기의 경우도 바닥부터 정점까지 10개 이상의 지점을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고 각 지점마다 어떤 종류의 주식이 뜨고 어떤 종류의 주식은 지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투자를 한다면 경제와 관련된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거시경제 이벤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또한 경제와 관련된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만 장기적으로 가치를 발휘할 진짜 자산을 찾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기의 큰 흐름에 대해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역으로 경기 사이클을 뛰어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에게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은 시장 상황과 경제 뉴스 같은 노이즈에 휘둘려서 그러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와 관련된 공부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주일에 5권 정도의 책을 읽는데 지금도 그중 한 권 정도는 큰 경제 내용을 다루는 책을 매주 읽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란 것이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상황이 변하고 또 내가 그걸 다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고요. 4월은 최악의 한 달로 끝이 났지만 부디 5월은 많은 분들이 기분 좋아지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